저는 박재현 회계사고, 네, 회계사 이제 세무사, 미국 회계사 이렇게 이제 시험을 다 쳐서 하고 있고, 이래야 이제 여러분들께 전문 지식을 말씀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신뢰성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법인들을 거쳐서 지금은 휘연 세무회계라는 회계 이제 사무소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밑에 나와 있는 기장, 지금 약국, 뭐 한의사, 의사, 변리사 여기 나와 있는 곳들 있잖아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피부과 개원하시는 의사분 예정 도와드리고 있고, 사실 저는 회계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세무사의 주요 영역이 이쪽이신데 저는 이쪽도 하고 회계사의 주요 영역들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약국을 개국한다는 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뭐 개국하고 약국 업무인 조제 그런 부분 외에도 약국 경영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는 당연히 저희 회계 세무 그리고 뭐 인사 노무 규정을 도맡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건 가장 최근에 개국하신 그런 뭐 약국장님 사진을 좀 찍어 드린 거고, 이렇게 그냥 사업을 할 때 본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최대한 뭐 이런 도와드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초기 단계부터 이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목차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그리고 뭐 일상적인 약국 운영, 직원 관리 어떻게 하는지, 폐업하고 양수도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가셔도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습니다. 개국, 양수도 계약, 사고 파는 거죠. 나중에 뭐 사셔서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인사 관리, 직원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약국에서의 부가가치세는 어떤 게 있는지, 부가가치세 대략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약국에서는 조금 독특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약국에서의 종합소득세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처음에 약국을 개국하실 때 당연히 최초에 처음에 제일 먼저 우선 하셔야 될 업무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는 겁니다. 이건 나도 아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건 발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도 본 것 같아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있고 일반 과세죠. 나머지 정보는 이제 사적인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다 블러 처리했고요. 그래서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등록번호가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되시는 겁니다. 마치 이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이제 내 사업의 고유한 번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상호도 이제 정하셔야 됩니다. 상호 정하셔야 되고, 성명, 생년월일, 개업 연월일도 이제 정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이 약국을 운영할 건지. 이런 개념이 되시고, 사업장 투지지는 당연히 이제 임대차 계약서, 어디서 임차하실 건지, 어디서 시작하실 건지가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갑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사업을 이제 보통 의약품, 여기 및 의료용품 소매업, 그리고 의료기기 도매업으로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는 이유는 뭐 저희가 이제 약사업이라는 게 요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시긴 하는데, 그 밑에도 의료기기 도매업은 좀 저희가 뭐 제약회사 간에 뭔가 도소매를 할 때도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업종으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다 이제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접수증도 다 보내드리고 접수를 해드려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발급한 날짜나고 나 강남세무서 아닐 것 같은데, 나는 지역이 다른 데일 것 같은데라는 건 당연히 다르시게 나옵니다. 뭐 부산세무서, 뭐 여기 뭐 동수원세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 분은 이제 강남에다가 약국을 새로 개국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게 우선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기한이 있어요. 세법에서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요 사업자 등록증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 나올 거는 이때까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라는 건 여기 바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넘어서 등록하게 되면 미등록 가산세가 이제 붙습니다. 그리고 저런 각종 페널티들이 붙습니다.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개국을 하기 전에 인테리어나 뭐 어떤 재고들을 제약회사에서 매입을 많이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매입세액이라는 요 뒤에서 다 설명드립니다. 어떠한 건지 매입세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두시면은 제가 뒤에서 살짝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매입 내역은 다 불공제가 되는 거고 그 밖에 가산세들이 붙는 겁니다. 그만큼 사업자 등록은 초반에 좀 중요하고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업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럼 사업자 등록증 어떻게 발행하는 돼라고 하시면 자 이런 서류들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겼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뭐 일반적인 내용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개인 정보 중요한 건 불러 처리해놓고 뭐 보증금, 임대료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뭐 주소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PDF나 PNG 파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업자 등록 낼 때 같이 부첨 서류로 어펜딕스로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뭐 신분증 대표님 이제 약국장님 신분증도 이렇게 사진 앞면 파일 요거 그냥 다 아시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이거는 뭐 일반적인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이렇게 저 같은 회계사 세무사한테 맡기시면은 알아서 다 써줍니다. 그리고 동업계약서는 이제 공동투자 그러니까 약국의 경우에 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두세 분끼리 이제 동업계약서를 쓰십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 양식은 뭐 인터넷에 치셔도 나오는데 뭐 보통 이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그 담당해주는 회계 세무사무소에서 이 양식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해서 사시면 됩니다. 동업을 해서 약국을 이제 개국하려면은 저게 무조건 필수 첨부 서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국 개설 등록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여기 약간 딜레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이제 개인 정보니까 중요한 거 빼고 이렇게 면허 종류의 약사님 이렇게 있고, 이건 어디서 이제 발급되면 아까 그분 건데 이제 강남구의 이제 보건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발급해 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이제 이거 선후 관계가 굉장히 궁금한데 뭘 먼저 내야 돼? 뭐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야 돼? 이제 약국 개설 신고 필증, 그리고 약국 개설 등록증을 먼저 내야 돼 궁금하실 텐데 바로 뒤에 말씀드릴 테니까. 예. 자, 요것도 이제 있어야 사업자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먼저 있어야 되는 개념인데 근데 내가 아는 국장님은 요거 없어도 그냥 사업자 등록 내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요걸로. 자, 보통 발급 전에는 요게 안 나온 상태에서 일단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은행에서 대출 받으셔야 될 그 팝론 이런 것도 이제 받으셔야 될 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이 난다는데 이거는 뭐 이거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는 게 그냥 내가 이 약국을 개국을 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뭐 대출을 얼마 받고 내 자기 자금으로 얼마를 받고, 약간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주택 매매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약국 개설할 때 내가 뭐 3억은 팝론, 2억은 내 자기 자본, 뭐 이렇게 해서 직원은 몇 명 이제 고용할 건지 요런 거에 대한 계획을 써서 내는 겁니다. 요거 지금 발급받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내면 빠꾸를 먹습니다. 이게 일단 없어서 요거를 대체해서 내야 되는데 요것도 대체해서 내지 않았다 그러면 아예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는데 요 양식은 있나요? 양식이란 게 국세청에서 다 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 세금 이런 업무들은. 근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런 회계 세무사 분들은 그냥 이런 양식이 있어서 그냥 요걸 같이 저희가 그냥 다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대로만 그냥 작성하셔서 내드리면 사업자 등록이 뿅 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선후 관계가 궁금하실 텐데 요거는 실제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문자가 날라옵니다. 제가 세무 대리인이 되면은 이렇게 너 오케이 사업자 등록증 내줬어. 근데 너 아까 그거 안 냈잖아. 약국 개설 등록증 안 냈잖아. 그러니까 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무슨 조사관인데 이렇게 약국 개설 신고증 메일로 보내줘요. 뭐 회계사님 이렇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요거는 안 냈잖아요. 실제로 대체 서류를 냈지 요건 안 냈고 사업자 등록증 나왔으니까 이제 신경을 끄셔도 되는데 저희는 요거 나오면 요거대로 이제 제출을 한다는 거,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거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업용 계좌도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사업할 때 계좌를 따로 개설을 해야 되냐, 나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계좌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요게 일단 요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바로 그냥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개인 통장을 당연히 국세청에 신고 가능해요. 이건 저희가 다 해드리는 업무거든요. 저희 회계세무사무소가. 그래서 원래 쓰던 통장을 그냥 국세청이 내 개국한 약국의 사업용 통장으로 신고한다. 이렇게 가능한데, 다만 이제 그 사업용 통장으로 신고되면은 세무조사를 저는 이제 종종 대응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과거에
대량의 이상 거래로 볼 수 있는, 은행에서는 이상 거래라고 봅니다. 이 명칭이 있는데 금액이 갑자기 뭐 부모님한테 뭐 5천만 원 받았든지 3억을 받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추천드리는 게 그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국을 하실 때는. 그래서 새로운 계좌 개설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야, 왜냐면은 뭐 저희 사적인 사용의 그 거래 금액들이 섞여 있으면은 나중에 소명 요청이 돼서 누구한테 국세청으로부터의 소명 요청이 돼서 갑자기 들어옵니다. 갑자기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명 요청이 돼서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예. 곤란하니까 웬만하면 새로운 신규 통장을 개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자, 법에 정해져 있어서 요거는 법의 내용을 잠깐 가져온 겁니다. 세법에서는 저희가 약국 이제 약사님들은 전문직이시니까 이렇게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뭐야? 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라는 게 그냥 회계 처리라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 뭐 개설하거나 등록을 빨리 해라. 뭐 미등록 시, 미개설 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항상 국세청은 페널티가 가산세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산세가 뭐야 하시면은 이자 같은 겁니다. 그때 냈어야 될 세금을 안 냈을 때 이자가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한 통장은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사업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거액의 금액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은행에서도 이상거래로 지금 이제 요거를 식별해가지고 FIU 금융거래정보원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최대한 좀 그냥 개설하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은행에서 뭐 개설 가능하시고, 자 근데 당연히 가시면 신분증과 자 요거 사업자 등록증이 갖고 가야 됩니다. 내 개국한 약국의 사업자 통장을 만들려고 가는데 사업자 등록증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직 발급 자체가 안 됩니다. 계좌 개설 자체가 안 돼요. 그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이 선후 관계입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 그래서 약국 개설 등록증은 보건소 이제 담당이시고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십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 담당이고, 방금 제가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서류들은 이렇게 한 영업일 기준으로 한 2, 3일 정도 내로 발급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 카드 단말기도 당연히 이제 포스기 설치하셔야 되죠. 그리고 뭐 일주일 정도 범위에 끝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사업용 대출이 은행이 한 2, 3주 걸리는 것 같아요. 보통 국장님들 보면은 뭐 의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요 정도 걸리고, 요약해 건강보험공단은 당연히 저희 심사평 이제 평가원에서 요거 이제 저희가 보험 청구용 어떻게 계좌가 되는 건지도 다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당연히 신청을 하셔야 되고, 요런 프로세스입니다. 크게 이렇게 처음 스타트를 하실 때. 그래서 선후 관계는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이제 발급 받으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카드 단말기 설치, 뭐 요양기간 신청, 뭐 사업용 대출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돈을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시는 개국을 하실 때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하냐, 그러면 금융기관 차입, 가장 먼저 팜론 이런 거 이제 많이 저희는 맨날 사업 계획을 해드리니까, 아까 사업 계획이 뭐라고 했죠? 저희 사업자 등록증 낼 때 그 대체 서류, 근데 거기에 보면은 팜론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분들 요거 많이 받으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이자에 대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당연히 약국의 필요경비라는 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비용이구나, 세법의 표현입니다. 그냥 필요경비라는 건데 뭐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비용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경비로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그 먼 친척분한테 이렇게 돈을 빌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업계획에 같이 넣어달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당연히 근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빌리는 돈 차용증 같은 거를 쓰셔야 돼요. 웬만하면은 안 오면은 나중에 이런 거를 증여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내용이랑 좀 연관됩니다. 자, 이게 증여로 보게 되면은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요즘에 15 그 부동산 이후로 정말 일주일에 한 3건씩 그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 증여세 이게 요 자금 관련해서 어쨌든 증여로 봐버리면 증여세가 나오니까 실제 빌린 돈이라는 증빙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부모님 형제자매 보통 가장 가까운 이제 부모님한테 저희가 돈을 조달하죠. 빌리죠. 뭐 받거나. 그래서 증여세 신고, 만약에 진짜 받은 거 내가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은
빌린 돈이 아니잖아요. 받은 돈이니까 그건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 필요하고 그때 같이 해드리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뭐 한 3억을 부모님한테 이렇게 증여를 받아서 좀 부럽긴 한데 그런 것도 같이 신고해드리고 부모님 증여, 뭐 배우자 증여 이런 것도 배우자 증여도 한 6억 정도가 받는 사람한테 그냥 빵원까지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거 그런 거 네이버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이렇게 담당 이제 회계사 세무사님한테 전화를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내가 번 돈으로 조달한 거 1, 2, 3은 그냥 빌린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1, 2, 3은 그리고 4번은 내 돈으로 조달하는 경우인데 개국 시점에 이제 제약회사 보통 제약회사에서도 일하시고 대학병원 뭐 근무약사 약국에서 페이 약사분 이제 이렇게 벌었던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내가 사업을 안 했는데 뭔 소리야. 사업은 사업소득이라는 게 그냥 세법의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알바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바소득 플러스 그 개국을 했을 때 이런 진짜 사업을 하는 그냥 이 사업소득 안에 그렇게 통칭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3%가 이제 원천세인데 복잡해요. 근데 일단 어쨌든 본인이 번 돈으로 이렇게 내시는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다만 여기 뒤에 표현에 세무조사 받을 수 있음 이걸 제가 계속 그 상담하는 분들한테 인지를 시켜드려요. 그 조달 계획서를 쓸 때 갑자기 내 자본이 6억으로 써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대표님이 되실 분이니까 대표님, 국장님, 근데 혹시 이거 6억이 과거에 혹시 제약회사나 뭐 페이 약사로 이렇게 버신 돈일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국세청에 다 이게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용 수준, 사업소득 다 보고가 돼 있고 약국 이제 페이 약사로 하신 것들은 다 이제 저쪽 그 국장님을 담당하는 세무사님이 이미 다 사업소득을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은 다 신고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국세청도 추정을 합니다. 근데 쓴 돈은 모르잖아요. 아닙니다. 신용카드도 다 저희가 연말정산 공제야 서비스를 보면은 얼마 썼는지도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이 한 5년간 얼마 정도 소득이 있겠다가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은 한 맥스 한 3, 4억인데 6억을 썼다고? 너 2, 3억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소명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본인의 자기 자본이 뭐 이렇게 진짜 내가 벌어서 모은 거면은 뭐 떳떳하니까 상관없으신데 이런 거랑 섞여 있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여기까지가 개국에 관련된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개국을 하실 때 당연히 양수도 계약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한 챕터를 가져왔어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요거 그냥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식인데 일단 두 가지 방식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약국을 그냥 사고 파는 방식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가 다르냐면 개별 자산 그 안에 있는 약국 안에 있는 뭐 이제 약 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설 장치 그리고 각종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씩 그냥 이제 파시는 경우, 사는 경우, 그거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많이는 안 하는데 뭐 최근에는 좀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성실 신고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 이제 매출을 뚫으면 그렇게 성실 신고라고 하는 개념인데 거기 국장님은 요 방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방식은 어쨌든 요 방식이든 협의를 하는 건데 자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할 자산별로 양수하는 거고 내가 사서 시작한다. 그리고 양도할 자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이제 세금 계산서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행해서 하나하나 원바이 원으로 그거를 이제 산다는 거죠. 계산서를 가지고 증빙을 가지고. 그리고 일반의 예품 아까 제가 재고 산다 그랬죠. 그거는 일반의 예품은 당연히 과세. 자 이제 살살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개념이 이따가 들어갈 건데 거기에 과세랑 면세 나 아는데 그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과세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고 보시면 일단 되십니다. 근데 이건 다 내셔야 되는 그런 의약품이고 전문 의약품은 당연히 면세. 그래서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이 세금 계산서는 과세일 때 세금 계산서예요. 그리고 면세일 땐 그냥 계산서예요. 세금자가 안 붙습니다. 그런 개념이고 그냥 뭐 이제 업자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계산서 끊어드릴까요? 뭐 제약회사 분들이나 뭐 아니면 어떤 분들이 세금에서 끊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업자분들 중에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계산서 끊어드릴게요.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 권리금 세금 잠깐 요거 전문의약품은 그래서 면세라는 게 뭐예요? 계산서만 발행해주면 되고 부가세는 안 낸다는 겁니다. 부가세 이따 계산하는 법도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권리금 세금 계산서 요것도 저희 권리금도 그 여기 들어갈 때 피라고 하죠. 그래서 피 같은 것도 자 요게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 이제 들어가실 때 만약에 양수해서 이렇게 권리 피를 드릴 때 저 근데 이거 비용 처리하고 싶은데 신고해도 될까요? 내가 사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파는 사람이 나도 전에 못 받았어. 그러니까 미안해 안 돼. 약간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경우들이
이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양도자가 신고 허락을 안 해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냐? 그럼 세법에서는 정확하게 적격한 증빙, 적격 증빙만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권리금 이슈가 많은데 뭐 요거는 최대한 협의를 해서 좀 비용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희 그 의사분, 한의사, 뭐 그다음에 약국장님들 이런 것들 그래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은데 뭐 일단 저는 최대한 받기를 협의를 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포괄 양수도 방식은 이거 뭐냐면 그냥 전체를 그냥 약국장님 명의만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약국장님 명의만.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여기 명의만 바뀌니까 사람만 바뀌는 거죠, 대표명. 그래서 세금 계산서 자체가 발행하지 않아요. 이거는 거기 있는 이제 자산들 그냥 하나하나 다 사는 개념이 이거고 여기는 그냥 전체를 산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지가 않아요. 왜? 왜요? 이것도 사는 건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확히 이렇게 이제 비일비재하게 저희 약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음식점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정해놨습니다. 세법에 이렇게 국민 후생 용역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세 안 낸다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명의만 변경되고 그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운영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포괄 양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국장님은 이렇게 저희 지금 오셔서 알게 되신 것처럼 저희 포괄 양수도로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만 거기 있는 이제 직원분이나 그런 좀 이제 오래 일하신 직원분들 그런 분들까지 같이 인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인수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고용증대 세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세공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요게 좀 효과적인 굉장히 그 이제 포션인데 그래서 요거는 신규 인력에 대해서 고용증대라서 이거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새로운 약국. 근데 이거는 그냥 그분이 운영하던 거 그대로 떠오는 거라서 요 고용증대세 공제가 새롭게는 안 돼요. 왜냐면 원래 있던 걸 그냥 내가 대표 명의만 바꾼 거고. 그러면 내가 이걸 받으려면 신규로 한 명을 더 고용하면 되는 개념입니다. 일단 이렇게 그냥 사고 파는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구분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구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구분을 어떻게 하냐 모두 제외하고 그냥 인수하는 경우 주요 인원 뭐 예를 들면 한 두세 분이 이제 직원분들이 잘 일을 하시는 분들을 같이 넘기는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아직 포함하지 않고 인수한 경우에는 요거는 포괄양수도가 아니에요. 전체를 다 떠와야 돼요. 그 전부 다 그대로. 예. 그게 포괄양수도인데 그러니까 아니죠. 주요 직원분들은 이제 같이 이렇게 떠오는 게 아니니까 개별 장사는 양수도입니다. 그리고 뭐 폐업하고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 자 이러면 폐업을 하면 사업자가 그냥 사라집니다. 기존 게. 그냥 없어져요. 그냥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포괄양수도의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넘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개별자산 양수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약국의 권리금 아까 그 P라는 것도 그 구체적으로 그냥 저희가 이렇게 이론상 따지면 한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권리금, 뭐 비슷한 게 바닥 권리금, 그리고 그밖에 이제 시설 권리금 이런 건데 영업 권리금은 당연히 여기 인접한 병의원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저희가 매약 매출이나 그런 게 이제 조제 용역 매출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자리 목값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조금 그런 약국장님은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게 여기 바닥 권리금이랑도 같이 연계돼 있고 임대 공간. 자 시설 권리금은 거기 안에 있는 걸 보통 포괄 양수도 이제 다 떠올 때, 다 사올 때 보통 요런 시설 권리금을 이렇게 권리금에 포함시켜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거기 있는 시설 설비들 이제 얼마에 사올지를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얼마에 사올지를 내가 옛날에 이거 800만 원에 샀던 거를 지금 800만 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이분이 약간 이건 감가됐을 거라고 보고 자동차도 똑같듯이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이 반영된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요거 그때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이 요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기존의 약국을 담당했던 회계사 세무사가 요걸 계산해 줍니다. 약국 요 시설 권리금을. 근데 요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이것까지 계산을 해서 막 새로 사실 분이랑 막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분은 별로 못 봤다. 자, 양수자, 양도자. 그래서 신고 여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P에 대해서 양도, 양수인간 협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8.8%는 또 뭐야? 뭐 3.3%는 뭐야? 근데 3.3%는 그냥 오늘 상식 같은 걸로 알아가시면 되는 게
알더라도 알아가시면 좋은 게 3.3은 그냥 알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리고 8.8%는 요 권리금, 강연료, 뭐 이런 특수한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8.8, 그러니까 100만 원을 그러니까 뭐 한 10억이라고 하죠. 피를 10억을 준다면은 요 8.8%를 떼고 그분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근데 자, 요거는 기한이 있어요. 그 돈을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요거를 납부해야 돼요. 네, 계좌에서 이체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7월에 만약에 잔금 지급했어요. 그분한테 피까지. 그러면은 그 신고하는 걸로 협의까지 돼요. 그러면 8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되구나. 내 담당 회계사 세무사한테 말해야 되겠구나. 요거는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끔 피가 보통 이렇게 한참 지나서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요게 그리고 양도 이제 돈 받은 분, 양도약사분, 그분은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했죠. 그분의 소득인데 기타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신고해야 돼요, 본인이. 종합소득세 안 하면 이미 여기로 저희가 돈을 준 사람이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다 크로스 체크가 됩니다, 국세청에. 그래서 이렇게 양도받은 분은 이거 신고 안 하면 그분이 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산세가 발생하고 뭐 이런. 자, 그리고 지금 형태에서 뭐 일단 좀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세무사 사무소에서 회계사 사무소에서 뭘 하는구나, 내 거 관련해서 뭘 하는구나. 지급 명세서라는 게 정식 명시입니다, 세법에. 그래서 지급 명세서라는 것도 제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 받은 사람, 이거 팔고 나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이제 성함, 주민등록번호 저희한테 줍니다. 예를 들면 사시는 분의 담당하는 회계사 세무사는 그 파는 분의 성함이나 주민등록번호 인처사항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10억을 이제 기타 소득으로 받았다라고 저희가 신고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안 할 경우 이렇게 납부지원가산세 3% 크죠. 그리고 심지어 3%에다가 요 3%에다가 그 1할로 붙습니다. 이제 하루당으로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세가 좀 무서워요. 안 냈었으면 냈었어야 될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다. 뭐 이런 지금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그냥 1%를 때려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소득 외에도 별도의 소득과 합산을 종합소득을 간혹 이걸 여쭤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 근데 페이 약사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 종합소득세 내가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왜 안 하는지. 그리고 조금 위험한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 수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근데 요거는 제가 그때 권리금의 경비청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판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나도 신고를 못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는데 비용 인정을 많이 받아야 그럼 뭐가 좋아요? 비용 인정 받으면 세금이 주니까. 예,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세금 줄어서 나는 신고하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팽팽한 거죠, 이유가. 근데 세무당국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수시 조사를 정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보셨듯이 그 회계사, 세무사 시험 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동기 중에 당연히 이제 조사국에 들어가 있는 동기들도 꽤 많은데 정말 수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운이 안 좋게 걸려서 소명 요청하세요 했는데 신고가 다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막 가산세가 펼쳐지고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신고 안 하고 걸렸을 경우 뭐 이렇게 원래 낼 세금보다 약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에서 20% 정도 더 내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원래 내야 될 세금의 플러스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협의를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인사관리, 직원관리 어떻게 해요? 직원관리는 저도 좀 어렵습니다. 직원관리는 뭐 당연히 어려운 부분인데, 자, 5인 미만, 5인 이상 관리를 요 그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도 아는 건데, 근데 한번 그냥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 들어오신 직원분, 뭐 약사님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되고, 근로계약서 양식도 다 웬만하면은 맡기는 그 회계사 세무사님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혹은 노무사님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준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고 최저임금 준수하셔야 되고 뭐 이런 급여명세서 줘야 됩니다. 원칙상은 그걸 내가 받아야 돼요. 근로자면은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 의무 일주일 풀 만기 근무를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루가 유급 휴가가 주는 거죠. 돈 받는 휴가로 주휴수당 계산해드리고 퇴직급여 제도 1년 정도 이제 초과부터는 무조건 법적으로는 퇴직금 받을 의무가 생기죠. 근데 이제 국장이 되시면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역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 일부 적용. 자, 해고 예고. 해고하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돼요. 그것도. 그리고 당연히 연차 유급 휴가. 연차를 주는데 요거를 만약에 안 쓴 경우에 돈으로 주는 경우는 자, 요것도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행정 관리가 조금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해고 예고도 보통 안 하고 이제 해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노동청까지 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걸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일단 법적인 거는 알아두시고 명확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 근데 5인 미만은 굉장히 좀 의무들이 없습니다. 요 세 개가 기본 그 의무 외에는 세 개가 없고 이렇게 연장, 자 5인 이상은 연장, 휴일, 야간 등의 추가 근로수당을 무조건 챙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약사님이 나중에 국장님 되셨을 때 내가 쓴 약사님이 이제 연장, 휴일, 야간 등의 추가 근로수당을 줘야 되는구나. 내가 5인 이상이 넘으면. 인 명수에 대한 기준 계산 방법은 바로 뒤에 나오니까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해고 등의 제한 및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이런 것도 사실은 5인 미만이면은 이 구제 신청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인 미만이면은 뭐 쉽게 잘라도 막 문제도 안 된다는 건데 요렇게 이제 5인 이상이면은 구제 신청도 당연히 가능하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연장 근로도 이제 그 저희 근로기준법상 넘으면 안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정도 이러면 이제 죽는다 이런 느낌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회계 세무사니까 정확한 건 이제 노무사님들이 정확히 잘 하시는데 그런 시간을 근로가 이제 제한된다는 겁니다. 5인 이상부터는. 근데 자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자 파트타임도 다 포함돼요. 이게 뭔 말이야? 파트타임도 그렇고 단시간 근로자 그냥 잠깐 쓰는 분들 일용직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분들 다 포함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한 달에 5인 이상 그러니까 5명 이상 근무한 시간이 한 50%를 넘어요. 한 달의 기간에. 그러면 5인 이상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산을 대충 어떻게 하냐면 그냥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연인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래서 산정 기간 동안 뭐 예를 들면 한 달이라고 보죠. 한 달간 한 네다섯 분이 일했다고 보죠. 그리고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 한 달에 이제 30일인데 뭐 일요일 하루만 쉰다고 해서 뭐 한 3, 4일 뭐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연인원을 나눴을 때 상시 근로자 수가 나온다는 건데 그게 만약에 뭐 한 6명, 7명 이렇게 되면 이쪽에 이제 해당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연인원은 뭐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그 약국에서 근무한 사람의 수예요. 근무한 사람 수는 약사님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직원분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냥 직원분도 다. 그래서 그 직원분도 포함을 해서 가동일수 곱한 거를 이제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복잡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20일 정도를 그냥 약국을 열었다고 한 달에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거기에 약사 2분, 직원 1분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총 3분이죠. 총 직원까지 포함해서 3분 곱하기 20일 그러면 60이라는 숫자가 나요. 요게 연인원이에요. 그래서 연인원 나누기 20을 하면 3명이죠. 그러면 5인 미만이구나. 이렇게. 근데 요거는 그냥 이제 국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이 정도 뭐 찍찍거려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 인원으로 굴리는구나. 요거는 본인들께서 이제 감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 방법이 있다. 뭐 이런 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뭐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작성해야 되고 만약에 노동 분쟁이 터졌어요. 나 일했는데 뭐 왜 돈 안 줘요? 막 실제로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그런 문자도 같이 캡처해서 전달받아서 도와주세요 회계사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미비인 경우 미작성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가 일단 그거부터 노동청에서 때리고 시작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거 갖다 문제를 뭐 크게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그리고 자 주휴수당 아까 말씀드렸죠. 일주일 동안 내가 만근 풀로 근무를 잘 했어요. 그러면은 하루는 유급휴일로 줘야 되는 게 이게 주휴수당이라는 겁니다. 주휴수당 나중에 좀 왜 주휴수당 안 줘요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거 내가 깜빡할 뻔했다 이런 거를 미리 좀 알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일이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하루치를 줘야 되는 건데 하루치 근데 하루당 얼마를 근무했고 이 직원분이 뭐 페이약사든 아니면 그냥 직원분이 여기다 시간당 통상임금 내가 이 사람한테는 협의한 게 12,000원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하루에 8시간 근무하기로 했으면 이 정도를 주휴수당으로 일주일에 추가로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지급시 뭐 2년 이하의 징역 뭐 좀 이렇게 법에는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런 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급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우리도 지금 근로자로 계신 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내가 한 달치 31분이라고 하는데 한 달치 퇴직금은 받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그리고 나중에 국장님이 되시면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안 주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내가 퇴사한 날로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급받아야 되고 자, 그리고 해고예고도 이것도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대표가 되기 전에 근로자로 있을 때는 많이 알아봤거든요. 저도 이거 이제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언제 이분들이 나한테 해고예고를 하나. 근데 적어도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그리고 31분의 통상임금을 이제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디테일한 거라서 그냥 이거 좀 예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페널티가 있고. 자,
자, 요게 이제 세금 신고를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건데 갑근세 뭐야 이거? 네, 그냥 뭐냐면 이제 나중에 직원분 돈 드릴 때 급여 드릴 때 그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드린다고 보세요. 뭐 일반 직원분. 근데 거기서 이분이 알바로 일했으면 3.3이면 3만 3천 원이잖아요. 3만 3천 원을 빼고 96만 7천 원을 그분한테 이체를 하는 겁니다. 그분한테는 그 직원분 100만 원이 당신의 인건비인데 이제 이번 달에 96만 7천 원 이체 드릴게요. 3만 3천 원 원천세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 약사로 이제 많이 일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주면서 바로 그냥 징수해 버리는 거, 주는 사람이. 그래서 야국장이 세금공문서에 납부하는 거. 얘 국장님이 내는 거예요. 국장님이 돈을 주는 사람이. 그리고 근로자 4대 보험 신고. 당연히 4대 보험을 이제 3.3은 4대 보험이 고용보험이라는 거 하나만 가입하는데 4대 보험이 4개 보험이에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4개예요. 근데 이제 지원을 채용하면은 이제 4대 보험 직원을 채용하시면 4대 보험 취득 신고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좀 그 부담감이 이제 많아지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업을 운영하니까 4대 보험료가 이제 이 4대 보험을 다 합산하면 합산 보험료가 굉장히 커서 이제 나중에는 4대 보험 부담이 너무 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쩔 수가 없어요. 급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4대 보험료도 그거에 맞게 올라가니까 그거를 국장님도 부담하시는 건데 누가 부담해요? 요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신고는 이제 고용한 날이 속한 달에 15일까지 그 달에 15일까지 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이네. 이게 조금씩 뭐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다른데 그냥 웬만하면 한 번에 다 원큐에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인건비 세금 신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원천세 있잖아요. 뭐 3.3이든 근로소득세든 그거를 다 뜯어서 낼 때, 자, 원천세 신고는 매달 내는 겁니다. 원칙은 매달 내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귀찮아서 이거 자동이체 안 되나요? 네, 자동이체 안 됩니다. 원천세는 자동이체가 안 돼요.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서나 신고서를 드리면은 그걸 보고 그냥 이체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거를 6개월 단위, 반기 단위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바꿀 수 있는 신청 기간도 매년 반기 기준으로 와요. 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그리고 7월부터 12월 6개월 단위인데 그때 단위로 이제 신고 신청을 해드릴 수 있고 지급 명세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도 내가 돈 준 돈에 대한 명세서도 이것도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그냥 회계세무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주는구나. 근데 뭘 하는지를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한 번이라도. 예. 그리고 뭐 일용 근로자도 종종 많이 쓰시거든요. 뭐 심지어 이렇게 청소하는 아주머니 쓰실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회계사 세무사가 모두 해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인건비 신고. 약국 개업하면은 저 1인 약사 약국을 운영하는데 이거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1인 약국은 만약에 직원을 이제 4대 보험 직원을 채용을 안 하면 그냥 당연히 지역 가입자로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 혹은 직장 가입자 두 개로 나뉘는데 내 밑에 직원이 없으면은 그냥 나 홀로 1인 이제 약사, 약국장님은 그냥 지역 가입자로 원래 그냥 이제 내시던 것처럼 물론 직전에 내가 어디 근로자로 다니셨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직장 가입자로 나는 뜯겼겠죠. 근데 이제 뭐 여기 1인 약사시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입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런 개념이시고 나대보험 가입했어야 되는데 이거 깜빡했어요. 그리고 혹시 나 4개가 좀 짜증나서 그냥 나중에 신고하면 안 될까요? 했는데 나중에 해도 되는데 문제는 과태료가 발생하시고 요거 냈어야 될 거를 소급까지 하고 4대 보험료는 어떤 면에서는 원천세나 이런 거 조금 미납한 것보다 좀 무섭습니다. 그냥 사업이 정지당해 버려요. 이게 4대 보험이 굉장히 무섭다는 게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그래서 예, 이런 일정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세이브했구나 아니라 나중에 다 소급해서 다 부과되니까 예, 제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취득 신고, 탈퇴 신고, 퇴사하면 탈퇴 신고, 내가 직원 뽑으면 취득 신고 해줘야 돼요. 그거 다 이제 회계사무소나 뭐 이렇게 노무사님이 다 해주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심평원. 자, 요거 차등 수가를 조금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저희 이제 국장님들 중에 요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약사 1인당 한 분당 그 1일 평균 환자 수는 이제 75명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75명으로 제한해야 그 정도 퀄리티가 이제 심평원에서도 이렇게 보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넣으면 조제료를 삭감할게, 조제 매출, 용역 매출을 삭감할게라는 겁니다. 이제 청구해서 이렇게 받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자, 상근약사, 비상근약사, 기타. 그건 구분 어떻게 하냐면 5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은 상근약사. 요 범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근약사고 그것보다 좀
낮은 범위로 일하는 주 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비상근 약사. 요건 이제 0.5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차등수가를 산정할 때. 아까 상시 인원 수,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건강보험 심평원에 들어가는 그 자료라서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나머지 다 기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퀄리티를 국가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장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이제 급여도 당연히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제 회계사 세무사가 이제 신고해주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급여랑 여기 건강보험 심평원에 들어가는 급여도 이제 웬만하면 일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간혹 이제 이걸 다르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냥 내가 신고했는데 그러면 제가 대표님 이거 저희한테 그냥 제가 이거 신고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다르게 신고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소명 요청이 와요. 어디서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왜 국세청에서 들어간 거를 왜 이게 다르냐 이렇게 이제 소명 요청이 와서 뭐 실제 급여 이체한 거 그 이체 내역 달라고 하고 그리고 뭐 근무 내역 이런 것도 이제 달라고 하니까 왜냐면 요거를 이제 그쪽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4대 보험을 낮추려고 이게 부담되니까 그런 게 아닌지를 좀 이렇게 저희가 잘 같게 신고를 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같게 그것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거예요. 세전세후. 그래서 보통 이제 의사분들이랑 약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네트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네트 이게 뭐냐면 여기 세전을 만약에 300을 월급을 준다 그러면은 여기 뭐 그냥 수당들이고 여기 이제 공제가 되는 거죠. 여기 4대 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아까 산재가 4대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네, 산재까지가 4대 보험인데 건강보험에 풀세트로 들어간 게 장기 요양보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산재보험은 내 대표만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 나와요. 대표만 내가 이 사람의 이제 산재보험료는 나만 부담하는 거고 직원은 부담 안 해요. 그래서 급여 받을 때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제되고 이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이제 세금입니다. 요건 세금이 아니에요. 4대 보험료는 보험료예요. 그리고 요거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게 됐을 때 공제총이 36만 3,900원이 되고 300에서 이거 빼면은 차인지급이 263만 6,100원을 이체해주면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되시면. 그럼 요거는 빼놓으면 어떡하냐? 요거는 4대 보험료는 자동 이체로 이제 가져가실 거고 요거는 제가 예를 들면 회계사 세무사가 납부서를 드립니다. 그럼 고길로 국가계좌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은 이렇게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단위로 저 네트 계약으로 500 약사 페이 약사로 계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500으로 맞춘다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요거는 뭐 세전 계약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은 요 네트 계약이 익숙하시죠. 그리고 비과세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직원분 급여 주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데 식대 얼마까지 비과세 돼요? 그냥 이건 그냥 뭐 알고 계시면 됩니다.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차량운전 뭐 20만 원 비과세, 뭐 육아수당 만 6세 이하 이제 자녀 있어야 되고 20만 원까지 되는데 비과세가 된다는 게 뭐냐면 여기 있죠. 소득세랑 그 지방소득세 그 금액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과세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요런 이제 과세가 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긴다. 과세가 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긴다라는 게 이제 세법의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 300이 아니라 280을 하고 식대를 20만 원을 하면 그만큼 요 금액은 낮아지겠죠. 그럼 그분도 좀 덜 뜯기고 근데 이제 저희는 뭐 네트 계약이니까 요건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바로 뒤에서 도대체 뭐 돈을 누가 받고 누가 많이 받고 이런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야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부담하는 게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세전 세전으로 계약하는 경우를 그로스 방식, 총액 방식, 그리고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경우를 네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순액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색깔이 안 들어갔나? 안 들어갔네요. 자, 요렇게가 국장님이 부담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네트 지급 방식은 그냥 근로소득세든 지방소득세든 다 국장님, 대표님이 부담하는 거고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 4대 보험도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그러니까 대표 부담금이랑 근로자 부담금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재보험은 그냥 근로자만 부담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당연히 다 근로자인데 지금 이거 네트다 보니까 세후를 맞춰준다는 거죠. 너가 받을 돈을 맞춰준다는 거. 네트 계약. 그러니까 보니까 국장님이 부담하는 거고 사업주 부담금은 당연히 국장님이 부담하는 거고 그리고 그로스 지급 방식은 사업주 부담금은 국장님이 부담하는 건 맞고 근데 이제 근로자 부담금은 총액 방식에서는 근무약사, 회의약사님이 부담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회사원 분들의 이 급여 형식이죠. 그리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받는 사람, 근로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요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많이 네트 방식으로 좀 하시고 계실 텐데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 이제 약국장님이.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부담하기 싫어요. 왜냐면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게요. 부담돼요. 돈이 좀 이게 좀 부담되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국장에 국장님의 예상보다 더 많은 4대 보험료랑 이런 퇴직금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예상한 것보다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막 한 달에 막 7, 80만 원씩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한 명 뽑았는데 뭐 이러니까 좀 부담되는 거죠.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세후 수준 금액 네트로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막 나중에 고민을 많이 하셔요. 뭐 5인 미만이니까 그냥 자를까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조금 뭐 이런 대화를 해드릴 때도 있고. 자, 그래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그리고 또 분쟁 가능성이 발생해요. 네트 계약을 하면은 요거는 뭐 의사, 뭐 약사분들께서 좀 많이 종종 경험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 네트 세후 계약으로 해가지고 연말정산도 그냥 그쪽에서 다 가져가던데요. 네, 그게 네트 계약의 원칙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500만 원으로 세후를 맞춰줄 테니까 월급을 그 이제 세금 관련한 건 내가 다 내고 받는 것도 내가 받는 그게 네트 계약이고 그로스는 그 총액 방식은 내가 세전으로 500만 원 드릴게요. 뭐 세전으로 600만 원 드릴게요. 근데 근로자 부담금 뭐 법적인 원칙에 따른 그 부담금들은 당신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도 당신이 뭐 카드 신용카드 뭐 공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기부금 공제 이런 건 받고 싶으면 받으세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회사원분들의 원칙인데 이제 그 자발성이 낮죠. 왜냐면 네트 하면은 그 국장님이 이제 다 황금 나와도 가져가니까 페이 약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다 자세하게 내야 되나? 뭐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는 구도인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분쟁이 좀 발생하는 거를 좀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세후급여에 퇴직금이 이제 포함돼 이것도 있더라고요. 네트 계약에 퇴직금 포함된 거 이건 의사분이 물어보셨는데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분이 물어보셨는데 근데 월급 네트에 세후인데 이거 퇴직금 포함된 거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게 신고하면은 큰일 나는데 이제 왜 신고하냐면 당연히 업계에서 신고하면 좋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은 강행 규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한 달치 퇴직금 줘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세후급여가 아니라 원래 이제 세전급여로 하면은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건데 이제 마치 내가 네트로 너 500을 맞춰주니까 예를 들면 그거 안에 다 퇴직금 포함됐으니까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데 그 효력이 없는데 예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뭐 이렇게 주 한 번 더 지금 이제 국장님이 되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요런 퇴직금 관련해서 요걸 포함해서 주면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서 한 번 더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돈을 그러니까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세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퇴사하신 분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당연히. 요런 정보는 당연히 기본입니다. 퇴사일 정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하시고 그 돈 관련해서 언제 줄게요, 돈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얘기를 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퇴사 사유, 요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저희가 신고를 해드릴 때 필요합니다. 4대보. 그래서 이 사람이 개인 사유로 퇴사하는 건지 아니면은 권고사직 아니면 경영상의 뭐 이유인지 이런 거를 조금 그 퇴사하시는 분과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사직서 이거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무조건 웬만하면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안 받았다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노동청 관련해서 도와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없어가지고 좀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퇴사를 이제 대표님은 했다고 이제 이 직원이 좀 출근하는 게 좀 이제 이렇게 성실하지가 않아서 난 퇴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사직서를 내가 안 썼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쟁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무조건 받아놓으셔야 되고 미사용 연차 이런 것도 그 아직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이제 생기면은 이것도 당연히 정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돈을 다 줘야 되는 거죠. 자, 부가가치세. 요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십니다. 약국에서 간단한 내용인데 부가세. 자, 일반 의약품은 무조건 저희 뭐 비타민 C, 종합 비타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부가세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 부가가치세를 이제 부가세라고 저희 VAT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 그냥 10%예요. 그냥 10%. 그래서 일반 의약품을 약국에서 내가 제약회사에서 1,000에 사왔어요. 그래서 1,000에 사와서 1,200에 팔면은 요거에다가 10% 120의 부가세를 고객한테 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카드 결제만 받으니까 포스기에다가 카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1,320원을 그냥 결제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이제 110분의 10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0분의 10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고 당연히 국장님 입장에서도 제약회사 사올 때 이렇게 1,000을 가져오면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출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1,000에 이쪽에서는 110을 가져가는 거죠. 부가세. 과세 물품은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법에 의해서 부가세를 부여한다. 이게 이제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가세가 이렇게 100 내고 이걸 100을 받아서 뭐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이거 뒤에 나올 텐데 그거를 그냥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국장님도 120 벌었으니까 내고
근데 국장님은 여기 제약회사에서 사올 때 이거 1000에 10%인 100을 주고 사왔잖아요. 더 주고 사왔잖아요. 그럼 요거는 내가 낸 부가세니까 이게 매입세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매입한 거 내가 사온 건 매입이고 그 부가세는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매출에 대한 세금은 이렇게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쳤어요. 그냥 이 엔티티 그냥 주체들을 하나로 합치면은 부가세가 그냥 총 20이 낸다는 그 아까 방금 고전의 그림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100 내고 우리가 다시 100 돌려받고 그리고 요거는 약국장님이 120을 또 내면은 결국엔 20을 이렇게 이제 낸다는 거죠. 국가로 국세청으로. 자, 요게 그냥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다른 약국 근데 부가세 환급 받던데 나 뭐 매출세 뭐 매입세 뭐 모르겠고 환급 받던데 나는 왜 못 받아요? 나는 왜 내요? 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드리는데 자, 매출세 내는 거 그리고 매입세 돌려받는 건데 당연히 국장님의 매출이 더 많았어요. 돌려받는 것보다. 그래서 당연히 부가세 납부로 계산되신 거고 자, 그 산식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 부가세랑 돌려받을 세금보다도 이렇게 더 커서 이제 납부하시게 되는데 이제 국장님이 아시는 지인분은 요 돌려받는 세액이 큰 거죠. 근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냐고 그렇게까지 진짜 이제 하시니까 그럼 자 이렇게 처음에 개국하신 분이셔서 그럴 거예요. 인테리어나 이런 시설 투자라 몇천 몇억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다 부가세가 붙어 있겠죠. 업자분들이 그러면은 그런 것도 지출이 많았으면 환급세액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 요게 올라가니까 요게 매출은 조금 뭐 초반이니까 낮더라도 그럼 요게 이제 올라가니까 그리고 보통 매약 매출 이제 매출보다 이제 매입한 재고가 이제 많은 거죠. 더 처음에 이제 뭐 몇억어치를 뭐 이렇게 몇천만 원어치를 사놓으셨다가 이제 근데 이제 매출은 아직 그만큼 매약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재고 매입이 더 크니까 뭐 매입한 게 더 크니까 그럼 이게 더 크니까 이게 이제 납부세액이 환급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원칙에 따라서 되시는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부가세 면세가 뭐예요? 자, 요거는 꼭 알고 가셨으면 되는 개념이 이게 과세, 면세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세는 아까 10% 끝. 근데 면세는 자, 국민 후생 용역에 도움이 되는 재화 용역을 면세 0%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돈을 안 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그게 뭐냐면 전문 저희는 의약품.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이런 그냥 세법을 제가 내용 가져왔어요. 이게 엄청 많은데 1, 2번 하다가 바로 그냥 2번에 저희의 업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 후생 용역, 후생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이게 세법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의료보건 용역 뭐 이런 거 이제 면세인데 자, 성형 뭐 이런 거 미용 용역은 과세예요. 후생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의약품의 조제 용역은 저희 조제 매출은 면세. 그리고 전문 의약품도 그래서 면세고 의약품은 단순 판매는 과세, 그 일반 의약품은 과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면세는 요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문 의약품을 사왔어요 제약회사에서 그때 근데 자 전문 의약품이 부가세가 안 붙는다는데 이제 요분이 요 제약회사는 이제 요 전문의약품을 제공하는 도소매업은 요게 과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요거를 부가세를 주고 사와요. 근데 누가 이제 요게 전문의약품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면세냐면 국장님. 국장님이 요걸 이제 만약에 1,200원에 팔아요. 아까처럼 똑같이. 근데 난 전문의약품을 판 거예요. 근데 요게 고객이 1,200 플러스 120이 아니라 요거에 대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여기서 사올 때 1,100을 주고 사왔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부가세만큼을 합산해서 근데 내가 그렇게 계산 안 하던데 우리 대표 국장님도 그렇게 계산 안 되니까 그 이제 결제 내역에 다 이게 포함이 돼 있는 로직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냈던 부가세를 그냥 면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이게 과거에 냈던 부가세를 얹어서 1,300원에 팔고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 똑같잖아요. 아니, 이거 그냥 X7로 제가 일단 가져온 거고. 그래서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게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전문의약품이나 조제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 그러니까 부가세를 안 낸다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부가세는 뭐예요? 그러니까 1,300원 안에 아까는 과세 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는 면세 용역이라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면세, 그 부가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저 제약회사는 그냥 자기네 도소매업의 과세 사업이기 때문에 100만 내고 끝나고 여기 국장님은 이렇게 그냥 뭐 돌려받거나 내는 게 없어지는 거죠. 전문의약품은. 자, 그래서 요거는 요 개념이 이제 넘어가고 전문의약품 네 저희가 회계사 세무사가 저희 약사님들처럼 전문 이런 지식이 없잖아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재고 약품을 분류하는 거는 저희는 약사님들만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고 일반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이 웬만하면은 품명으로 나와요. 세금계에서 이제 결제 받으신 거에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뭐 웬만하면 구글링에서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구분을 해서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매입 계산서 보고 그냥 유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문의약품 구분은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은 저희가 요청 드리니까 그거는 잘해주시면 된다고. 왜냐면은 일반 의약품 중에 간혹 이제 조제 매출 저희 멘세에서도 전용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부가지세서 일반 의약품 중 전문 의약품으로 좀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많이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좀 말씀이 좀 빨라지는데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부가시세 나쁘게 하는 요거는 그냥 또 다 상식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1기, 2기라고 그냥 구분합니다. 매년 1기, 1기, 2기. 그래서 1기는 그냥 6개월 앞, 그리고 2기는 뒤 6개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6개월 6월 말 기준에서 다음 달 7월 29일째 뭘 하냐? 부가가치세 VAT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이때 25일 안에 다 해야 돼요. 25일 안에 이때 있었던 매출, 그다음에 이때 있었던 비용을 다 같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재고든 뭐 이제 저희 매출이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자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해주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요 이제 부가시세가 대략 끝났고, 자 종합소득세.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근로소득 그런 종합소득세를 받고 계시는데, 종합소득세가 뭐야 하시면은 종합적인 소득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종합해서 이런 이자 배당,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요 6개의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세금을 뜯는 게 종합소득세인 거죠.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요거는 이제 해외 주식 양도소득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면 요 두 개는 분류과세라고 하는데, 분리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근로자의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이렇게 종합소득 구성돼 있고, 양도소득 요 세 개가 그냥 세금에서 매기는 그 소득에 대한 구분을 한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게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6개예요. 6개. 근로소득, 그리고 알바, 회의약사 소득, 3점소득, 아니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내가 국장이 돼서도 발생한 소득, 이자 배당 소득이 있고,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있으시고, 사업소득에 이거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3.3을 말하는 거야, 사업을 말하는 거야, 그게 궁금하실까봐. 자, 부동산 임대소득,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 세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고, 부동산 임대 외 타 업종으로 이렇게 사업체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한다. 근데 단 사업자 여기 써 있어요. 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3.3% 소득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게 사업소득인 겁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 아는데. 그럼 알면 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근로소득, 이렇게 연금소득, 기타소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저희 P가 들어가 있죠. 이제 그래서 권리금도 여기 등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자, 저희가 약국 운영하시면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거니까 매출 비용이 발생하죠. 근데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세법적인 저희 전문적인 용어니까 그냥 무시해 주시고, 매출 빼기 비용입니다. 근데 매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조제 매출, 이제 처방전 관련해서 부가세, 면세, 이제 조제 매출, 금연 처방도 당연히 이쪽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보고, 일반 의약품, 건강의약품, 이런 화장품 이런 것도 다 전에 본인 분담금. 요거는 이제 그냥 과세인 거죠. 부가가치세 과세. 그래서 일반 매출, 그러니까 그 밖에 유형. 카드 마일리지도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카드 마일리지도 이건 신고를 해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를 이제 신고를 안 하셨다가 카드 마일리지를, 왜냐면 다른 약국들은 다 신고를 하는데 이분만 카드 마일리지가 신고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왜 신고를 안 했지? 이러고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면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이제 가산세가 오르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시고, 자 이거는 개인 정보이시긴 한데 블러 처리를 다 했으니까. 그래서 자 저희가 약국의 매출을 계산을 해드릴 때 일반적으로 좀 받는 엑셀 자료입니다. 그래서 복잡한데 뭐냐면 위에 거 테이블부터 봐주세요. 표. 그래서 그냥 매약 매출, 조제 매출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시겠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의약품이 매약 매출, 과세,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보험이고, 조제 매출은 조제 매출, 조제 용역 매출은 이렇게 나와요. 이제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서 여기 엑셀을 따오면은 저희한테 그거를 할 때 저희한테 공단 청구용 공인인증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걸 보내주시고 저희 약국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것도 엑셀로 다 뜯어서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합니다. 크로스 체크를 해서 맞는 걸로 저희가 신고를 해드려야 돼서. 근데 요거는 컴퓨터에서 뜯어온 일단 그거를 가져온 건데, 자 조제료의 보험약가 요 두 개 합한 게 조제 매출이에요. 그래서 조제하실 때 당연히 조제 용역
그 인적 용역비가 들고 약값이 들잖아요. 그래서 약값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조제 용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게 막 보험 공단 청구에 그리고 본인 부담금 이 두 개 합이랑 어쨌든 조제 용역이랑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막 계산하고 막 이렇게 신고해 드리는 관점인데 아 저렇게 구성돼서 신고를 하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근데 간혹 요거는 아셔야 될 거라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런 건 이제 다 신고를 잘 하는데 여기 비급여 약값, 비급여 조제료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 컴퓨터 상으로 자료를 주실 때 이제 확인이 되는 자료인데 예, 그래서 비급여 약값, 비급여 조제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죠. 비급여니까. 급여만 청구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세무서에 따로 통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는 순간에 크로스체크로 이렇게 정보가 이제 넘어갈 텐데 국세청으로. 근데 얘는 청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안 넘어가니까 통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신고를 안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매출 누락이 되는 거죠. 이것도 카드 마일리지도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이것처럼 다른 데가 다 신고했는데 너는 왜 신고 안 했어요?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것도 왜 비급여 약간 비급여 조제료는 왜 신고 안 했어요? 이게 꽤 되거든요. 하다 보면 지금은 요 샘플은 이게 별로 안 되는데 이걸 썸을 해가지고 합치면은 꽤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고해야 돼요. 네, 이것도 신고해야지. 이거 본인 매출이 커지니까 이제 세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했을 때보다 지금 바로 신고하시는 게 낫다. 뭐 이런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쨌든 요것도 면세입니다. 이거 조제 용역이다 보니까 약가에다가 조제 다 그래서 조제 매출은 그냥 싹 다 면세, 부가가치세 그냥 빵원. 네, 그리고 위에 일반 예약품은 과세. 그리고 자 비용은 그냥 크게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임차료 그리고 내가 이제 만약에 페이약사를 쓰시면 페이약사 인건비, 뭐 직원분 인건비, 그리고 약값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매입한 재고에 대한 약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입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많이 물으세요. 이제 아는 누나도 이제 제 약사 누나가 있는데 아는 누나가 자 업무 전용 요거 나 차 이거 하나 뽑았는데 비용 처리 얼마까지 되지? 그래서 누나 그 담당하시는 세무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친해가지고 근데 좀 너가 그냥 알려줘 해서 알려줬는데 자 일단은 1,500만 원까지 1년에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500만 원까지는 되는데 자 요건 뭐냐면 1번 한 대까지 내가 약국을 개국하면은 한 대까지는 일단은 업무 전용 보험을 들지 않아도 이제 비용 처리를 다 해드립니다. 그게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한 대까지는 그 자동차 보험을 의무 가입을 안 해도 된다. 근데 2대 이상부터는 자동차 업무 보험 그걸 가입해야 되고 이제 차량 운행 일지도 작성을 해야 돼요. 2대 이상부터는 그러니까 한 대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셔서 이렇게 비용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용으로 1,5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막 그걸 이제 되게 상세하게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자동차 사서 1,500만 원까지인데 뭐 감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 그것까지 물어보신 분들까지 이제 설명드립니다. 자 800만 원까지는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해드려요. 나머지 700은 뭐예요? 그게 1,500이라면서 네가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류비, 주차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1,500 이제 그런 거 어떻게 하죠? 카드 결제 내역으로 저희가 다 보니까 저희가 다 회계 처리를 해드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차 한 대 그냥 사서 만약에 이거 업무용으로 쓴다고 담당 회계사 세무사님한테 하면은 1,500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가 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아까 언뜻 말씀드린 성실신고 확인 제도 자 요게 약국은 연매출 15억 이상이 넘으시면은 무조건 내가 그냥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구나라는 건데 성실신고가 뭐예요?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왜 성실하게 하라고요? 그만큼 매출액이 높으니까 제대로 하라는 거죠. 투명하게 회계 처리나 세금 신고를. 그래서 대신에 요거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회계 세무사를 무조건 끼셔야 돼요. 뭐냐면 자 여기 세무 대리인이 장부 기장 내용에 장부 기장이라는 게 장부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자 표현인데 기장이 장부 회계 장부를 작성해 주는 거에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정확하게 이제 제출하는 제도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회계사 세무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도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당연히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라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거의 다 왔습니다. 기장 세팅 필요한 자료. 그래서 자 요거는 저희가 보통 장부 기록을 기장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무 요거를 이제 뭐 맡긴다면 회계사 세무사님들한테 뭐 저한테 이렇게 맡긴다면은 이런 자료 그냥 바로 보내줍니다. 요거 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은 자 사업용 계좌, 사업용 신용카드. 요거는 뭐예요? 나 사업자 아직 안 냈다니까. 나 이제 시작인데 그럼 요거는 나중에 그거 나온 다음에 그 은행 들고 가면은 사업용 계좌 발급되시죠. 그거 갖고 오시고 자 사업용 신용카드는 뭐냐면 나 신용카드 그냥 이거 쓸 수 있냐? 체크카드 쓸 수 있냐? 네. 체크카드, 신용카드 다 쓸 수 있고 그거를 아까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 드린 것처럼 개인 계좌를 사업용 카드로 그냥 내가 쓰던 카드를 다 등록해 드릴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원래 쓰던 카드 써도 되나요? 네, 이것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구분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구분해서 쓰면 업무용으로 구분해서 쓰는 카드가 있고 그냥 내가 사적으로 쓰는 카드, 그냥 내가 생활하면서 쓰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쓰시면 저희도 회계 처리가 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막 구분해서 안 쓰시면은 이거를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랑 요거를 구분할 때 이제 토 나오죠. 이거 뭐지? 이거 뭐 결제 금액이 나왔는데 이 카드는 명도 안 나오니까 이걸 뭘 결제했는지 거래처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물어봅니다. 뭐 쿠팡 47만 원 결제했는데 이거 대표님 뭘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거 말씀 안 드렸네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어쨌든 개인 내가 쓰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다 등록 가능하다. 그것도 회계세무사무소에서 다 해준다. 이렇게 해야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약국에서 이제 비용으로 세금 절세죠. 홈택스 아이디 가입 후 저한테 알려주면 되고 뭐 이렇게 가입 좀 어려운 거는 이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되고 공인인증서 공단 청구용 공인인증서 보내주시면 되고 왜냐면 그 저희 급여나 비급여를 이렇게 저희가 매출을 뽑아야 되니까. 이메일 주소, 임대차 계약서 꼭 있어야 되고 대표 약국장님 신분증, 안면사진 있어요. 직원 관련된 내용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뭐 4대 보험 몇 명 고용할 거고 뭐 그냥 일반 뭐 일용직 몇 명 고용할 거 저희한테 알려줘 저희가 신고를 다 해드리죠. 예. 그리고 여신금융협회 이게 뭐냐면은 국가 사이트예요. 이건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뭐 보험 파는 게 아니라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 매출을 실시간으로 따옵니다. 근데 이거는 무료예요. 그냥 이거 제가 사업 여시면은 요거 무조건 가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간혹 좀 이런 거 이제 이거까지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면은 매출이 그만큼 저희가 신고를 할 때 투명하게 신고를 해드리는 거라 요거는 가입하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거긴 안 넣었는데 자 이게 보통 이렇게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에 내가 이제 약국 차릴 때 기장 나 세무사 사용료 요거 얼마냐 하면은 이게 그냥 저희는 뭐 예를 들면은 돈이 얼마냐가 궁금하실 텐데 요겁니다. 그래서 자 월 기장료가 1억 이하일 때 최초 이제 기장료라고 보시면 돼요. 10만 원인데 요건 좀 비싼 것 같아 해서 여기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일단은 자 이제 8만 원으로 KYPG 들으신 분들은 할인해 드리고 제가 뭐 만약에 이건 제 직통 번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거 보내놓아 주시면은 나중에 만약에 기장 맡기실 때 저희 이 문자 주신 분 이제 수강하신 거니까 KYPG 분들은 좀 혜택을 드려야 돼서 제가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전화 주신 문자 주신 분한테는 네 전화 주신 문자 주셨네요 이렇게 할인해 드리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기 제일 궁금하셨나 봐요. 많이 사진 차카차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근데 이 테이블은 많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그냥 저희의 어떤 테이블이 아니라 저는 그냥 세무사회에 그냥 기장 보수표를 쓴다. 근데 거기서 좀 이렇게 할인해 드리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오신 분들이 한해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네, 벌써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자 이게 거의 시간이 이 정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 몇 분만 좀 받고 그래도 좀 맞춰보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게 오히려 너무 사적인 거는 나중에 이렇게 전화로 물어봐 주시거나 왜냐면 다른 분들 들으면 민감한 정보일 수 있으니까 네 한번 궁금하신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8.8% 예. 예. 권리금은 전부 다 합쳐서 그 세 개 다 항목 합쳐서 그냥 8.8%입니다. 네. 예. 신고 주체는 이제 그거 돈을 주는 사람, 그 돈을 주는 사람이 담당 회계사 세무사가 하는 거고 그리고 받는 분은 그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로 이제 돈 내셔야 되죠. 그분이 알아서. 그분이 안 내면 뭐 저희는 신고했으니까 그 개념이십니다. 아까 누가 또 손을 드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하셨나? 네. 한두 분만 더 질문 받을까요? 궁금하신? 네네네. 영수증 계약에서 네. 그 권리금 세금 신고하는 거요. 네. 그 보통은 양수장을 신고를 하고 싶어 하고 그쵸. 양수장은 그런 거안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 나중에 세무당국 조사하게 되면 그 부과를 받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통 합의를 하는지가 좀 저도 요거를 싸우시는 경우까지 이제 봤는데 감독님, PD님 이런 건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까지 대동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분을 이제 사시는 분의 이제 저는 회계사로서 고용돼서 갔는데 이제 그분은 나도 신고를 못했다. 그러니까 나도 이거 비용 처리를 못했었고 그러니까 좀 너도 이걸 약간 이제 폭탄 돌리기처럼 받아라 이런 것처럼 이제 되셨는데 결국에는 그냥 좀 낮은 금액을 예를 들면 그분은 피가
5억 정도셨거든요.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그분이 5억인데 이제 이걸 한 3억까지는 신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냥 중간에서 이제 팩트만 이제 말씀드리는 자리였는데, 이분은 이제 뭐 굉장히 불편해하시죠. 왜냐면 회계사까지 데려가니까 뭐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막 근데 좀 뭐 갈등 상황이셨죠. 근데 그거를 협의를 하셔서 좀 최대한 비용 인정되는 범위를 좀 높이시는 게, 최대한 다 받으면 좋죠. 그게 베스트니까. 예. 근데 그걸 못 받으면은 저희가 그만큼 비용 처리를 못 하니까. 근데 나중에 그러면 이제 양수도로 하실 때 이제 다른 분한테도 나도 못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입장이 되실 수는 있는데, 뭐 좋은 거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약국뿐만이 아니라 뭐 의사분들도 뭐 다음 달에 이제 피부과 개원하신 분들도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좀 이제 변호사님까지 쓰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못 받으면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하나 다른 차원으로 말씀드릴 게, 개국하시는 첫 해에는 이제 그 인테리어나 시설 장치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출보다 비용이 많아서 웬만하면 환급은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럼 낫지라고 하는데, 그럼 신고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그때 적자가 많이 기록이 돼 있으면 다음 해로 2월이 됩니다. 5년간. 예, 세액공제는 5년간 2월 된다는 게 이제 세법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럼 내가 적자였던 게 다음에 매출에서 깔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최대한 인정받는 게 좋긴 한 거죠. 예, 그런 개념이십니다. 근데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사실 요거는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임차에 들어가서 지금 다른 데서 제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개념인데, 그쵸, 피해 인정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 한두 분만 더 받고 끝내보겠습니다. 뭐 없으면은 괜찮으신 것 같고. 네, 아무튼 네네. 그 자문을 할때 네네. 네. 어떤 자료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네네. 그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번이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지인분들로부터 그냥 자금을 받거나, 아니면 4번은 그냥 아예 자기 자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1, 2, 3번의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받았던 계좌이체 내역 그걸 내라고 일단 합니다. 그리고 그 계좌이체 내역을 보고 그분들이 그분들은 이제 국세청입니다. 이거 신고가 들어갔었나? 증여인 건지 일단 추정을 합니다. 돈이 그냥 훅 들어왔으니까요. 그게 이제 빌려준 건지 알려면 차용증도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빌려준 거였다면, 이게 내가 받은 게 아니라서 난 증여세 안 내는 거다. 빌림을 받은 거다라고 하면 차용증을 작성해 놨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차용증은 뭐 일단 뭐 웬만한 양식들이 일반적으로 검색하면 나오시는데, 그것도 뭐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다 이제 양식이 있는데, 그런 걸 세팅을 해놓고 빌린 돈이니까 이자도 이제 갚아 나가는 것처럼 이제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체 내역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뭐 월 단위로 이런 것도 이제 빌린 돈처럼 하려면 이렇게 진짜 빌린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증여세는 이제 국세청이 증여세로 하기에는 이건 누가 봐도 빌린 거 같네 이러면 이제 그냥 이제 소명 요청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증명 그런 이체 내역이랑 뭐 차용증 되고 뭐 거래 대금 이제 한 번에 큰 자금 들어온 걸 내고. 예. 네. 그 자기 자본을 조달했을 때 네. 이게 아니에요? 뭐 주식 소득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다 제가 증빙을 맞습니다.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매매 차익 실현한 것도 그냥 내기도 하고, 그냥 그 캡처해서 내가 주식으로 얼마 벌었는지까지도 내는 분들도 있고.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조사, 나 주변에 받은 사람 본 적 없다. 조사로 선정되는 샘플이 누가 될지 모르고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냥 나 안 걸리.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안 걸리니까 나 안 걸리겠지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 금액 수준이나 좀 이 조사 선정 샘플에서 아직 안 걸리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번 페이 약사님이 나 그 종합소득세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것도 해야 돼요? 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매년 5월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한 번도 안 왔는데?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건 아직까지 이 샘플링 대상에서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위에서 나래비, 예를 들면은 그 뭐라 그러죠? 매출액 큰 거부터 이제 과세소득이라고 하는데, 세금 납부할 금액 큰 거부터 이제 나열을 했는데 아직 위쪽으로 선정이 안 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솔직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 회계 세무 개국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고, 네, 오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